보셈의 후다닥 세계사 그 43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지난 시간 42강에서 나폴레옹 혁명,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에서의 국민국가 발전에 대해서 한 시간 안에 한 강좌 안에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독일에 대한 부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에서의 국민국가 발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 체제하에서 독일의 경우에는 35개의 영방 국가와 무슨 영 하는 영방 국가와 4개의 자유시로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분열돼 있었고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러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프로이센, 북동부 지역의 프로이센이 중심이 돼서 먼저 우리 정치적인 통일 이전에 경제부터 통일하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독일 안에서 거래되는 상품에는 관세를 물지 말자라는 관세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독일의 경제 통합을 주도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자 이 2월 혁명에 자극을 받은 자유주의자들이 독일 통일방안 논의하자 우리도.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국민의회를 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헌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통일 방안이 두 개로 갈라지죠. 오스트리아, 독일,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모두 합쳐가지고 독일로 통일하자는 대독일 통일 방안하고, 오스트리아는 빼고 프로이센하고 나머지 이렇게 국가들을 프로이센이 주도해서 만들자는 소독일 통일 방안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던 거죠. 이때 이제 그 프로이센의 재상이 된 사람이 철혈 정책으로 유명한 비스마르크입니다. 제대로 안 쓰죠.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필요한 게 무기와 피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산업화된 그 군비 증강, 무력 바탕으로 자유주의 세력 미안하지만 물러.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무조건 나를 따라주세요. 약간 좀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통일전쟁 벌려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 때문에 국민들은 솔직히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오스트리아하고 싸워서,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독일이라든가 이쪽 지역에서 자신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와 싸워서 우리는 너희 말 안 들어, 우리끼리 따로 만들 거야 해서 북독일 연방을 결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독일 남부 지역까지 다 합쳐가지고 독일 제국을 성립하게 되는 거죠. 지도에서 좀 살펴보자면 프로이센이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프로이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해서 북부 지역에 독일 연방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부 지역까지 통합해가지고 독일 제국이 선포되는 거죠. 프로이센의 원래 땅덩어리는 지금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정도가 프로이센 땅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이 좀 주도할 만 하긴 하죠. 하지만 나머지 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35개의 영방 국가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합쳐졌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 제국이 성립되게 된다. 근데 재밌는 게 그 독일 제국 수립을 선포했던 장소가 프랑스 파리 남방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거기에서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프랑스하고 그 독일 사이에서 프로이센 사이에서 이제 전쟁 이야기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루이 나폴레옹 3세 물리치고 프랑스 땅이었던 알사스하고 로렌 지방까지도 이제 확보하고,
그래서 내친김에 이제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의 수도 궁궐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유럽의 패권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어.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렐름 1세 독일 제국 황제로 즉위. 미국의 발전 살펴봅시다. 이러다가 시간 이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립 이후에 이제 활발하게 서부 개척을 하게 되죠. 요건 그 발전하는 과정을 좀 표현을 해 보려면 발전하는 과정을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고 한다. 아니면 지도를 보고 먼저 한다. 지도를 보고 먼저 하는 게 낫겠죠. 이것도 선생님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미리 그려놓긴 했습니다. 미국의 성장 과정, 미국의 발전 과정. 미국이 처음 통일할 때는 건국 과정에서는 13개주, 영국으로 독립할 때는 이쪽 땅 이게 다였죠.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게 좀 할양도 받고요. 에스파니아에게 또 할양받기도 하고 계속 넓혀가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영토가 엄청 넓어지게 되는 데는 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땅을 사들이는 것을 뭐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에스파니아한테 여기 뭡니까? 플로리다 지역 받은 것은 이 루이지애나 땅 사고 난 뒤입니다. 좀 뒤라서 일단 이게 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부르봉 왕조의 사치가 심해서 그것도 돈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 나폴레옹 전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이 필요했던 나폴레옹. 근데 이 미국이 이 엄청나게 길게 흐르는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이제 프랑스는 이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미 대륙 안쪽에 있는 이 광활한 땅인데 이 루이지애나라는 뜻 자체도 루이 14세 루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프랑스란 뜻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 원했던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무역을 하려면 이 물줄기를 타고 이 마지막 도시 뉴올리안스 이렇게 통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이 항구 여기 좀 살 수 없을까라는 것 때문에 프랑스에 협상을 하러 갔다고 해요.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여기 조금 파는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자기들은 여기 황무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 통째로 사라라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거 뭐 1제곱킬로미터당 뭐 7달러에 샀다고 그러던가. 그래서 1,500만 달러에 이 넓은 땅을 사버립니다. 미국으로서 웬 횡재냐라고 했겠죠. 그래서 미국 땅이 영토가 순식간에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이 거래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거죠. 엄청난 이득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영국한테도 요 땅 또 할양받고 에스파냐한테 마이애미 땅 할양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니죠. 미국이 이제 멕시코 여러분들 지금 멕시코가 미국보다 훨씬 좀 못 사는 나라지만 예전에 멕시코는 독립하고 했을 때는 미국 못지않은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지금 표시된 요 땅들이 다 멕시코 땅이라니까요. 엄청나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텍사스주를 개척하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야금야금 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국이 뒤에서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멕시코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 텍사스주를 빼앗습니다. 미국 독립을 지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저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돈바스주 있잖아요. 거기에 그 2개 주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땅인데 이 사람들이 독립을 선포하고 러시아가 자기들 영토로 편입을 시켜버리는 거. 딱 그런 방식하고 똑같아요. 멕시코로부터 얘들이 독립전쟁을 벌이는 걸 미국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얘들은 미국 연방의
미합중국에 자신들이 합류하겠다는 선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로부터 이 넓은 땅을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이 넓은 땅을 또 할양받고요. 그리고 좀 미안했는지 뭐 사기도 합니다. 일부 이 땅을 좀 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오리건주를 병합하고 뭐 이러면서 미국이 지금의 영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남북 전쟁으로 국민적인 단합을 이루고 나서 산업화 추진하면서 철도도 이렇게 대륙 횡단 철도 등을 깔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에 두 개의 바다를 갖게 되는, 어느 쪽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인 강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사들이고, 그리고 하와이 병합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의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 뭐 이야기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끝냅시다. 서부 개척하면서 원주민 강제로 이주하고 태평양 연안에 진출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 넓혀가는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이 와중에서 원주민들도 강제로 쫓아가지고, 이게 요즘 그 누구지, 네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하는 영화가 있던데, 뭐 플라워 무슨 뭐였는데, 그게 이 원주민들하고의 또 이야기인데요. 원주민들을 쫓아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1차 세계대전 뒤에 이야기라고 하니까, 원주민들에게서 어떻게 땅을 뺏고 하는 백인들의 모습들이 좀 잘 묘사된 문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보고 싶네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진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부와 북부가 이제 대립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부에서는 뭐 빨리 끝내겠습니다. 흑인 노예들을 고용해서 면화, 재배하고 대농장 발달했죠. 농업 중심이니까 영국과 자유무역을 추구하죠. 반면에 북부 같은 경우에는 임금 노동자를 바탕으로 상공업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는 이제 영국과 경쟁을 해야 돼. 그래서 영국의 값싼 공산품이 막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이쪽은 보호무역을 주장하죠. 남부는 면화 재배하면서 자신들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자유무역을, 북부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예제 유지를 둘러싸고 노예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노예제 폐지에 찬성하는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남부의 7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내전이죠.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부가 우세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발표해버리죠. 나는 내 공약대로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세는 북부에 유리해집니다. 많은 노예들이 이제 뭐 탈출해서 노예 해방되는 북쪽으로 오려고 할 테고요. 그리고 인구수하고 경제력에서 앞서 있는 북부가 결국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우리 교과서 표현대로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거 이제 전세가 완전 역전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적인 단합을 이루고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가는 거죠. 러시아, 자유주의의 바람은 러시아에도 불게 됩니다. 러시아는 군사적인 강국이었지만 여전히 그 봉건적인 짜르가 전제 정치를 펼치고 있었거든요. 황제를 짜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짜르. 근데 이런 자유주의 바람이 불어오니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뭔가 우리도 자유주의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장교들과 일부 지식인들이 전제정치 다도하라, 입헌 군주제 시도하라 라고 하면서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데카브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달력으로 뭐 12월 당이라는 뜻입니다. 12월 달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는 자신들 12월 달에 일어난
거사다. 그래서 12월 당원들이 일으킨 봉기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제정치 타도하고 이품 군주정 세우려고 했던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요구했으나 실패를 하죠. 니콜라이 1세는 이거 완전히 이거 밟아버리고 나서 이거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전제 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크림 전쟁 일으키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황제 면모도 세우고 중앙 집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 지정학적인 요충지인 크리미아 반도 흑해로 내려오려고 하는 러시아를 가만히 두지 않겠죠. 오스만 제국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맹군에게 패배하게 되는 거죠. 황제의 그게 좀 꾸겨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드르 2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타협을 해야 되겠죠. 개혁해야 되겠네. 개혁의 필요성을 본인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농노해방, 지방의회 설치해주겠다. 국민개병제 실시하겠다. 뭐 이제 국민국가로 뭔가 바뀌어가는 듯한 이런 내정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짜르의 전제 정치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만 하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잘 안 됐던 거죠. 아니 뭐 이렇게 토지를 준다고 해놓고 토지는 그 농민들에게 준 토지는 좋은 토지도 안 주고 그리고 소유권도 미르라고 하는 그 집단 농장이 다 갖고 있고 공동체가 갖고 있고 이러니까 백성들 이거 뭐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정부주의자들에게 이 개혁을 나름 하려고 했던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되기에 이릅니다. 농민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도 않고 이런 현실에 절망한 지식인들은 혁명운동을 벌이려고 하려면 먼저 혁명 세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농민들을 계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러시아어로 브나로드 운동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혁명 사상을 전파해서 계몽 운동을 펼치자. 이래서 농민들을 세뇌라는 표현은 뭐하고 계몽해서 혁명의 주도를 삼자라는 거였는데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농민들의 무관심, 정부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러시아의 황제들은 더욱더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 자유주의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했던 것이죠. 아이고, 벌써 18분이네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